2020년 9월 3일 목요일, 삼성 반도체 사장 권오연의 초격차를 읽은 후 대기업 총수들의 자서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그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일보 전진하는 그들의 삶에서 자극을 받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답니다. 그래서 읽게 된 책, 박태준 평전. 이 책은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임직원들을 위한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지인으로부터 얻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읽게 되었답니다. 정치인 박태준보다는 기업인 박태준의 모습이 참으로 멋지고 닮고 싶은 긍정의 에너지를 받았답니다. 한날 박태준이 일본의 전 총리인 나카소네로부터 좋은 글귀를 선물 받게 되었어요. 그곳엔 결연, 조연, 수연이라고 씌어져 있었답니다. 인연을 맺고 인연을 존중하고 인연을 따른다 라는 뜻이죠. 박태준은 좋은 귀인들과의 인연으로 너무도 가난해서 헐벗고 희망이 없던 우리나라에 철강 산업을 일으키는 놀라운 과업을 이루었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귀인을 만나기 위해 나 자신 스스로가 귀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노력이 여기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한층 더 발전된 나를 상상하며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인 박태준 평전, 이대환 지음. 길을 찾는 청년. 눈부신 백사장, 찬란한 쪽빛 바다, 맑고 정겨운 내, 올망졸망한 초가집들. 동해안의 최남단 임낭리 갯마을은 박태준의 머리에 희미하게 남은 12년 전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항공모함, 전함, 어뢰, 폭격기, 소결로, 제철공장, 병기공장. 그가 일본에서 질리도록 들어야 했던 근대의 모습을 고향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아직 전기도 상수도도 없고 배라곤 조그만 목선이 전부였다. 다만 살인문 곁 곰솔 2그루만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자신이 아이에서 청년으로 성장한 것처럼 일본에서 흔히 보았던 전봇대만큼이나 성장해 있었다. 겨우 그것이 유일하게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랬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1945년 가을에도 그의 고향은 문명의 오지로 남아 있었다. 20세기 중세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해방 공간은 격변의 계절이었다. 박태준은 아직 제대로 몰랐지만 조선 민중이 만세 부른 그 손으로 흙을 다시 만져야 하는 여름. 한반도는 20세기 후반 세계 냉전 체제가 일으킬 정치적 갈등, 대결, 상처의 백화점으로 변신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마치는 중이었다. 훨씬 뒷날에 햇빛을 받은 미국 문서보관소의 한 자료에는 그때의 우스개 같은 일화마저 마련돼 있었다. 해방 직후 조선 사람들을 경악시킬 만한 엄청난 이야기가.
1945년 8월 10일 자정 무렵,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B-29기가 원자폭탄을 터뜨린 다음 날, 미국 국무 전쟁 해군 군정위원회의 존 머클로이는 딘 러스크 대령과 찰스 본 스틸 대령에게 옆방에서 조선을 2개로 분할할 지점을 찾아라 하는 지시를 내렸다. 주어진 시간은 30분. 두 대령은 지도를 펼쳐놓고 초등학생이 숙제하는 기분으로 간단히 38선에 금을 그었다. 이 즉흥적인 결정에서 유일한 고려사항은 수도 서울을 미군이 점령할 남쪽에 포함시키는 것뿐이었다. 두 백인 대령의 장난 같은 분할선이 38선이란 신생어를 만든 1945년 가을, 남과 북은 저마다 분단 확정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 서울의 이승만은 미군 하지 장군이 지켜주는 자리에서 반공을 외치고, 평양의 김일성은 소련군 장성과 관리들이 지켜주는 자리에서 항일투쟁의 영웅으로 등극한다. 1948년 2월 유엔 한국임시위원회 단장으로 서울에 와서 처음 얼마 동안은 한반도의 분단 확정에 반대하는 인도인 크리슈나 메논이 신이 합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게 되지만, 해방을 맞은 한반도의 운명은 신도 말릴 수 없는 신의 힘보다 더 강력한 물리력을 소유한 미국과 소련의 타협점이란 억센 소나기에 찢겨 둘로 갈라질 지경이었다. 1945년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임낭리의 헐벗은 뒷산에 드문드문 박힌 떡갈나무들이 낙엽을 뿌렸다. 듬성듬성 버티고 선 소나무들은 퍼렇게 추위를 타는 듯 했다. 뭘 할 건가? 박태주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어느덧 모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청년이었지만 혼돈과 분열에 빠진 해방조국은 그에게 마땅한 일거리를 내주지 못했다. 정치계로 나가겠다는 야심은 터럭만큼도 없었다. 만약 그런 야심을 품었다면 정치적 지도자를 찾아가 큰 절을 올리고 문화생 노릇에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잔심부름부터 맡아도 좋은 때였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을 잉태한 해방 공간은 정치적 비극의 무대였고, 웬만한 실력과 재빠른 눈치를 갖춘 젊은이라면 정치로 발을 뻗어 입신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절이었다. 그해 11월 하순, 창군에 관한 일편 소식이 박태준의 귀를 건드렸다. 미 군정이 한국군 창설에 필요한 기간 요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군사 경력이 있는 한국인 200명을 선발해 군사 영어 학교를 개교한다는 것. 그러나 그는 별 관심이 끌리지 않았다. 만약 중학교에서 만났던 그 일본군 장교의 강권에 따라 일본 육사를 택했더라면 적극 기웃거렸을지 몰라도, 군사 영어학교는 12월 5일 문을 열었다. 한국 젊은이 110명이 짧은 기간 동안 미국식 군사 훈련을 거쳐 최초의 한국군 장교로 태어났다. 저마다의 경력을 참작하여 계급은 소령에서 대령까지였다. 혜성처럼 나타났지만 머지않아 그들을 주축으로 국방경비대라는 한국 군대가 조직된다. 해방 첫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12월 하순, 박태준은 2가지 계획을 세웠다.
와세다 대학에서 맛만 보고 덮어버린 기계공학을 조국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이게 안 된다면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한다. 곧바로 그는 발품을 팔기로 했다. 느려 터진 열차에 몸을 싣고 서울로 올라갔다. 맨 먼저 경성대학을 찾았다. 하지만 자신과 상담해줄 교수를 만날 수 없었다. 중학교 교사로 있는 대학 선배 몇 명을 만났다. 역시 그들에게도 뾰족한 방법은 없었다. 그냥 돌아서기가 아쉬워 경성공업 전문학교에도 들렀다. 낙엽이 뒹구는 교정에는 좀처럼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일제가 1924년 의학부와 법학부로 설립한 경성제국대학은 1938년에야 이공학부를 만들었다. 해방 직후 1945년 9월 미 군정의 하지 사령관이 교명을 경성대학으로 바꾸고 군목 앤스테드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군정청 항무군이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을 공표한 때는 1946년 8월 22일이다. 서울과 그 부근의 각종 관립 고등교육 기관을 경성대학에 병합시켜 대규모 종합대학을 세우겠다는 계획인데 여러 좌익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국대한 반대 투쟁을 극렬한 파괴적 양상으로 몰아가게 되고 해방 공간에는 경성대학 재건마저 예외 없이 이념 충돌의 혼돈에 빠졌다.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박태주는 해방 조국의 수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아직은 그의 신앙과 무관한 날, 길을 찾는 청년은 울적했다. 행방의 가닥부터 잡아야 했다. 수학 문제의 해답을 적듯 정리했다. 며칠 더 머물면서 일자리로 눈을 돌려보고 그래도 몸 놓을 자리가 뛰지 않으면 일단 미련 없이 고향으로 내려간다. 고향 가서도 답답해지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학업을 계속할 방도를 강구해 본다. 그는 이틀을 더 돌아다녔다. 헛걸음이었다. 그런데 사태가 벌어졌다. 새 밑에 서울 거리로 시위 인파가 몰려나왔다.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협정, 한국에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짐에 신탁 통치안에 포함되었다는 것. 결정문 제1항은 멋있는 문구로 보였다.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시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쾌속히 청산할 제조건을 창조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창건되는데 임시정부는 조선의 산업, 운수, 농촌경제 및 조선 인민의 민족문화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러나 사망을 보면 5년 이내 기한으로 4개국이 조선에 대해 후견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것은 곧 지난 36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민족적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짓밟겠다는 선언이었다. 남한 사회에는 새해 벽두부터 극단적 좌우 대결의 장이 열렸다. 박헌영, 여운형, 김규식, 김구, 이승만 등이 신탁통치 찬반의 무정부적 투쟁으로 치달아가는 1946년 봄,
박태준은 다시 현해탄을 건넜다. 체질적으로 빈둥빈둥 세월만 까먹는 걸 싫어하는 청년은 어쨌든 학업이나 마치고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패배의 수도 도쿄는 고통에 빠져 있었다. 무질서, 무력감, 그리고 폐허. 파괴된 캠퍼스도 마찬가지였다. 강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념적 집회로 아침을 열고 저녁을 맞았다. 교포 학생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일본을 접수한 미국의 제일 목표는 군국주의 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이었으므로 미 군정은 일본의 좌익 세력을 적절히 이용하려 했다. 당시 도쿄는 지하에 있던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지상으로 나와 마음껏 햇볕을 쬐는 도시였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박태준. 그때는 아직 미숙한 나이였고 한적한 산골에서 지냈기에 특별히 이념적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덧 세상의 물리가 트이기 시작하고 이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완전한 평등사회,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자문에 그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고향에서 외삼촌과도 토의해 봤지만 긍정이 되지 않는 명제였고 불가능한 이상향 같았다. 이러한 회의는 도쿄를 다시 찾은 박태준을 좌파적 이념 세례로부터 먼 쪽으로 이끌었다. 그는 전공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었다. 그 방면에 실력을 쌓아 해방 조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패배의 수도에서 학구의 길을 갈구하는 이 청년은 일본의 무서운 면모를 목격했다.